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블로그 이웃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질문 같은 것들을 남겨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1편, 2편을 찍었는데 마지막으로 3편을 찍어서 한번 영상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1편, 2편을 찍고 좀 빨리 3편을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제가 좀 그 1편, 2편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제가 지금 목 상태랑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일로 좀 다른 지역에 출장을 좀 오랫동안 갔다 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가 있는 동안 이제 이 뭐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급성 축농증이어가지고 그거 치료하느냐고 영상을 좀 늦게 찍어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때 영상을 만들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서 그 2편에서 하다 말았던 것 중에 이제 조이님이 적정주가 산출하는 방법과 매입 및 매도 타이밍에 대한 것, 그리고 뭐 그 회사 예로서 하나투자증권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뭐 적정 주가를 저는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뭐 매기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도움이 더 쉽게 되실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투자증권의 이 재무제표를 보면요, 뭐 하나투자증권의 회사를 보게 되면 지금 뭐 EPS는 뭐 400원 정도 되고요, BPS는 5,300원, 이제 PER 같은 경우는 5.14 이게 됩니다. 뭐 보통 퍼가 10 이하면은 저평가라고 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일단은 현재 상태로는 매우 저평가된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금 배당 수익률 같은 거, 이런 거 배당 같은 것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이 부분은 뭐 안타깝게도 좀 주지는 않네요. 그리고 PBR 같은 경우는 0.4이니까 좀 낮은 편으로 되게 좀 적절한 것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중에 PER과 PBR, 그 다음에 ROE 또는 영업이익률이라고 하죠.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뭐 이 정도를 많이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준 지표가 되는 것들은 당연히 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10이 되고요. PBR 같은 경우는 1, 그 다음에 ROE는 저는 이상적으로 ROE나 영업이익률을 이제 15% 정도를 봅니다.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100% 이하가 되겠죠. 100%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투자증권인데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나 더 본다면 이제 배당금 같은 거를 보게 되겠죠. 그럼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보는 퍼는 한 5 정도가 되고요. PBR는 0.4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퍼는 5 정도가 되고요. PBR은 0.4 정도가 되고 ROE랑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과 ROE는 뭐 대략 이런 것 ROE랑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게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크게 초보 시절이나 저도 뭐 지금은 초보 티를 그래도 벗어나서 그래도 뭐 중수 정도가 된다고 하지만 너무 크게 염두를 하시지 않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보 시절이나 중수 정도 되시기까지는 그냥 마진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시고, 이게 뭐 자산과 자본이 들어가 분모가 자산과 자본 뭐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일단은 보시면 영업이익률과 ROE는 대략적으로 뭐 5에서 6%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뭐 5에서 6%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증권업 특성상 제가 이거를 뭐 예전에는 좀 저도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100% 이하인데 제가 알기로 증권업과 은행업은 특성상 부채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크게 염두에 두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뭐 고객의 돈을 많이 끌어오고 또 어떤 재무 시스템이 좀 일반 회계 기준이 이거 뭐 저도 예전에는 공부를 좀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여기 부채 비율을 보시면은 뭐 6, 700%면 엄청 나죠.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주 같은 경우들은 이게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게 부정적이진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채 비율은 조금 예외로 하고 보겠죠. 이제 증권업 같은 경우인데 아쉬운 건 이제 배당이 없네요. 이제 배당이 없는 것들이 이제 보시면 3년 정도 계속 배당이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을 이런 걸로 보면은 PER 같은 경우는 5가 되죠. 이제 PBR은 0.4가 되고 이제 기준 지표가 10인데 하나투자증권은 반이고 이제 PBR도 0.4면 반이죠. 근데 뭐 영업이익률은 좀 떨어지고요. 부채 비율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보시면 되고 배당금도 이제 이거는 부정적이죠. 이게 없음 이제 없음 안 주니까 0으로 하겠습니다. 빵을 쓰니까 이렇게 뭐 부채 비율은 이제 예외를 하더라도 이런 지표 PBR이랑 PEBR 입장에서 보면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단순하게 볼 수 있고요. ROE는 좀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당연히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거는 지금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3년 정도 거밖에 못 쓰니까 아이투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투자로 가기 전에 간략하게 이제 업종퍼가 8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업종 뭐 비슷한 증권 업종들을 비교하는 거죠. 그럼 모아놓은 평균 퍼가 8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5이기 때문에 뭐 증권 주변 업종과 비교해서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세만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추세가 보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가를 하는 추세에 있고요. 2016년에 비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단기순이익도 상승을 하는 추세이고요. 올해 들어서는 어떤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보시면은 36 올해 들어서도 지금 보면은 300원, 뭐 300억 정도 하면 이 두 개 합치면 한 7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준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성장이 예상되죠. 그러면은 이제 한번 I 투자로 가서 근데 이건 좀 재무제표가 이거는 3년치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좀 이제 10년 정도를 볼 수 있는 연간 차트로 보겠습니다. 연간 차트를 보면은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 EPS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좀 너무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들쭉날쭉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일관되지가 않죠. 보시기에도 700원, 800원, 500원에서 뭐 적자로 갔다가 다시 이제 조금 상승하다가 적자로 가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좀 상승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의 추세에 있고 뭐 PBR 같은 경우도 퍼 같은 경우도 이제 적자와 이런 것 적자인 해가 많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뭐 이런 류의 재무제표 같은 경우는 적정 퍼를 매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적자가 너무 많고요. 적자인 해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서 뭐 최근 들어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 들어는 저평가로 됐는데 뭐 이런 실적들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지를 모르니까요. 배당금은 뭐 거의 뭐 2012년 정도, 11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최근 들어서는 없다고 볼 수 있죠.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이님이 뭐 이렇게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셨는데 뭐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보고 왜 이렇게 최근에 매출이 증가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지만 저는 좀 다른 접근법으로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접근법은 일단 왜냐하면 저도 이제 증권주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 증권주를 투자하는 제가 이제 다른 증권주를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비교하기 이전에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재무제표만을 봐서는 만약에 이제 최근에 이런 2018년, 19년 들어가지고 이제 실적이 증가하는 엄청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매수를 하겠지만요. 뭐 그게 엄청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그냥 재무제표상으로나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좀 안정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만약에 투자를 진행한다면 퀘스천 마크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또 만약에 투자하신 어떤 그 스토리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그걸 또 들으면 또 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겉으로만 나타나는 이런 단순한 지표들만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회사들을 제가 투자하고 있는 다른 회사들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회사 중에 삼성증권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삼성증권 이런 회사들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주당 EPS를 보면은 어느 정도 꾸준한 실적을 내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EPS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적자가 나는 해는 없이 이렇게 3천억 정도죠. 뭐 3천원 정도죠. 3천원 정도에 꾸준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PR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보시면 뭐 이런 거 이렇게 너무 뛰는 걸 제외하면은 최근 들어서는 한 10 정도 근처에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형성을 하고 있고 배당금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배당금을 되게 좀 이제 증권주를 투자할 때는 배당금 같은 경우를 저는 이제 많이 보고는 편인데요. 이제 배당금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도 보면은 3% 정도 이상대에 지금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만약에 삼성증권 을 비교를 하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도 삼성증권도 꾸준히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들어서 이게 뭐 이렇게 증권주들이 조금 이렇게 실적이 호전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마 하나투자증권도 이렇게 실적이 증가했고 삼성증권도 이렇게 지금 뭐 꽤 증가를 뭐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거의 6조 가까이 이렇게 추정 실적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요. 당기순이익도 이렇게 뛰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뭐 실적들을 바탕으로 한 퍼 같은 경우는 8이 되고요. 8이 되고 PBR 같은 경우는 0.6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퍼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비교를 한다면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8이 되고 이제 PBR이 0.6이 되겠죠. 0.6이 되겠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나 ROE를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대충 뭐 8%? 영업이익률과 ROE 같은 경우는 대충 8% 정도를 보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7, 8% 정도를 보인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은 7에서 8% 정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어차피 제가 이제 비교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요거는 그냥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요. 지금 배당금 같은 경우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보면은 600원, 1000원, 1400원 오히려 증가가 예상되고요.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뭐 1400원을 똑같이 준다고 해도 거의 뭐 4% 이상 정도에서 심지어 한 5%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금 같은 경우도 4에서 5% 정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한 회사 정도 더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저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대우 어플을 좀 쓰고 있고요. 이 회사가 좀 편해가지고 이 회사를 좀 이 어플 같은 것들이 편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퍼가 높네요. 이제 퍼 같은 경우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퍼가 최근에 한 12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퍼가 10일에 PBR은 한 0.6 정도 되고요. 그러면은 미래에셋 같은 경우 퍼가 10일에 PBR이 뭐 0.6 정도가 되고요. 이제 ROE랑 영업이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ROE랑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한 5%? 5에서 6%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네요. ROE랑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비슷하고요. 이제 배당금 같은 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당금 같은 경우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50원에서 220원, 220원, 270원에서 3.5% 정도 최근에 지금 작년에 3.3%였으니까 한 3% 이상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이상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증권 이렇게 증권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정도 미래에셋대우랑 미래에셋대우 그 우선주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뭐 조그만 증권 그리고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 뭐 이렇게 해서 증권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단순 비교해 봤을 때는 제가 물론 이제 뭐 시가총액이나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한 건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한번 지금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 매출액이 얼마죠? 이제 이게 억 원이니까 뭐 한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3조 정도 되네요. 매출액이 이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이제 13조죠. 13조 매출액이 이제 13조 정도 되고 이제 삼성증권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이제 6조 정도 되네요. 6조 아니 5조였지만 예상으로 하겠습니다. 2019년 예상으로 6조 정도 6조 정도가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은 뭐 대충 한 2조가 되겠네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하나투자증권은 여기 보시면 대충 이제 한 2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조가 되겠고 이제 NH증권 같은 걸 보실까요? NH투자증권 한 11조 정도가 되네요. 11조.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을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이 한 10조 정도가 되네요. 10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요거는 조금 그냥 제 생각을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냥 참고를 하시라고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증권주에 투자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제조업이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뭐 제조업 기술력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뭐 실제 기술력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나라나 일본 이런 중국의 이런 것들이 뺏기는 게 아니거든요. 제조업 같은 게 빼고 뺏기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제조업은 인건비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넘겨주고 이제 그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화된 나라들은 이제 결국에는 제조업에서 이제 금융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금융을 이렇게 키워서 이런 것들을 나라에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금융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뭐 5년, 10년의 방향도 이렇게 금융이 결국에는 강하게 되는 금융이라는 산업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뭐 뷰티, 케이팝이나 뭐 이런 것, 케이팝, 뭐 한류, 뭐 문화, 뭐 음악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 함께 금융이 한 개의 축을 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제 뭐 이제 두 번째 정도 이유가 되겠는데요. 두 번째 정도 이유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한번 이것도 따로 별개의 영상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1년에서 2년 정도 후에는 정말로 좋은 좋은 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오게 되면 정말로 이제 뭐 각광을 한번 받겠죠. 금융주들도 한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 그 퇴직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DB형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많이 DB형으로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번 또 이렇게 어떤 거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확 바뀌고 이제 금방금방 발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이거는 제 상상이지만 앞으로는 정말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이렇게 금융이 바이오나 이런 것들 산업과 통틀어서 이제 좋아질 거고 금융이 좋아질 거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이거는 정말 장기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한 중장기로 1, 2년이나 뭐 2, 3년 정도 후에는 또 좋은 금융 장세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 초중기적으로 초단기나 뭐 중장기적으로도 이렇게 금융 장세가 오게 되면 사람들이 전 언젠가 지금은 되게 DB형과 DC형에 대한 사람들이 차이도 모르고 DC형을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DC형이 실제로 제 계좌를 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손해가 많이 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요 제조업에서 이런 것들로 넘어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한 3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3년이나 2, 3년 정도 안에, 빠르면 2, 3년, 뭐 길어도 4, 5년 정도 안에 요 1번, 2번, 3번이 다 같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온다는 얘기는 이제 장이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이제 증권이나 금융 쪽 이런 쪽으로 다시 각광을 받겠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이유들로 크게 보자면 이런 이유들로 증권주에 투자를 한 거거든요. 증권주를 투자를 하게 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권주를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이렇게 이런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되는 퇴직연금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뭐 과연 어떤 기업들이 볼까라고 할 때 저는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뭐 1, 2, 3, 4등 이런 이렇게 우리나라 증권사들 중에서 1, 2, 3, 4등을 뭐 차지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많이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 때,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1, 2, 3, 4등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나름대로 봤을 때 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이제 1, 2, 3, 4등이나 뭐 이렇게 메리츠존금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신흥으로 많이 뜨고 있고 뭐 그런 것들에서 이유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의 규모만 봐도 이제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이나 이런 회사가 물론 이제 아마 조이님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투자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런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회사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볼 거라 아무래도 이런 금융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규모의 경제거든요. 돈이 많은 애들이 더 많은 돈을 끌어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런 것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이 회사들 중에서 이제 하나투자증권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투자증권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저평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만약에 저보고 증권주를 하는데 하나투자증권을 투자할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여기 있는 4개 회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장기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를 되게 선호하기 때문에 이게 배당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4, 5%면 제가 이제 뭐 혹시라도 뭐 돈을 투자했을 때 뭐 주가가 좀 빠지더라도 4에서 5% 정도의 배당이면 그냥 솔직히 다시 원금을 회복하고 오르길까지 은행이자 2배는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멘탈 관리 같은 데 있어서 참 좋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배당금 이 PER이나 PBR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저평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배당금이 없다는 게 이게 좀 너무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실적이 예를 들어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적자가 없이 꾸준히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렇게 하나투자증권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적자가 뭐 적자인 경우도 많고 또 이제 흑자 규모가 되게 작은 적도 많고요. 뭐 그러니까 배당을 못 하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들에 투자를 할 것 같고 하나투자증권 자체만 놓고 보면은 좀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뭐 그것도 솔직히 그 매출액 같은 것들이 너무 들쭉날쭉해서 쾌수천 많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쟁 회사들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조금 이제 물음표가 많이 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키포인트를 설명드린다면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PER과 PBR 같은 것들은 얘가 훨씬 더 PER과 PBR을 놓고 보면은 하나투자증권이 제일 저평가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영업이익률 이런 게 떨어지고 배당금 이런 것들을 감안했고 이런 거 시장을 규모하는 포지션이나 이런 걸 찾아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저평가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을 받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회사를 선택하고 제가 말씀드린 PER과 PBR 같은 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뭐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들만 본다면 뭐 이걸 사야겠죠. 뭐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회사에서의 뭐 이런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솔직히 저는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을 좀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별 차이가 없다고 여긴다고 하고 이제 괜찮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회사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뭐 회사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고객님은 퇴직연금을 어디에 가입하실 겁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1등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주식을 모른다고 하고 그냥 회사의 네임밸류만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1등이고 2등은 뭐 얘네 둘이 2등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미래에셋이 2등이고 아마 메리츠가 3등, 4등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투자증권이랑 NH투자증권이 조금 고민이긴 하네는데요. 그래도 이제 뭔가 느낌이 농협이 난 것 같네요. 하나보다는. 아무튼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렇게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조이님이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종목들을 다 보유하고 있거든요. 보유하고 있는데 매집 기간은 한 4종목 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냥 찬찬히 분할 매수를 했었고요. 한 2년이나 3년 정도 전부터 계속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2016년부터 매집을 시작했다면 17년 정도까지 매집을 한 거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배당을 받으면서 앞으로 뭐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좀 투자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블로그 이웃분들이 저한테 질의를 해주셨던 분들에 대한 답변에 대한 영상은 이것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편 정도를 찍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블로그 이웃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3편으로 끝을 맺고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연금술사의 주식 이야기 4편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 제가 여러 가지 글을 쓰면서 우리 이웃분들이랑 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뭐 특별한 주제 없이 한번 이야기하는 영상을 다음 편에 이제 이게 정말 4편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